한국은 어쨌든 고령화에 진입을 하고 있고 이 노후 대비를 한다면은 계속 핫한 주식만 계속 배분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를 볼 때 벌써 6천인데 변동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고 그렇죠. 매일 밤 이제 미국에서 AI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은 너무 피곤한 시장이라면은 일정 부분은 이런 현금 흐름에 좀 배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여태까지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 유증을 해야 된다는 공식이 있다가 주주 가치 그리고 DPS가 빠졌을 때에 시장에서 얼마나 호되게 주가가 하락하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유상증자 횟수가 정말 불가피한 거 빼고는 확실하게 줄을 거고 그렇게 신뢰의 시기를 좀 올해부터 다져 나가면은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에 관심에서 이제 좀 관심권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당에 대한 좀 그 니즈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금리도 뭐 연준 뭐 연내 2번 인하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여기서 금리 인상 빨리 하지 않겠다. 이러한 좀 전망들이 있어서 금리가 좀 급등세가 진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리츠 시장 올해 계속 조금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배당만 끊기지 않고 꾸준히 지급이 되고 특히 이제 배당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저평가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츠의 좀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 저희가 조금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리츠의 수익 구조는 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있고 그리고 보통 매출은 임대료 그리고 자산이 많으면 임대 수익이 늘어나고 혹은 임대료를 올리면 이제 피가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이 높아지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단에서는 대부분이 자산을 살 때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 비용이 이제 주요 비용으로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 가능한 이익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은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다 배당을 해서 법인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은 거의 전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금리가 낮아지면은 차입금 상환 부담이 그 금액이 줄어드니까 네. 그걸로 이제 배당 지원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익 구조가 단순한 만큼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꽤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 금리가 한 100bp 올랐다 이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100bp 그대로 빠져요.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 리츠들의 조달 금리가 약 200bp 정도는 다 내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행적으로 이제 배당의 지급 능력으로 좀 발현이 되고 그래서 2026년에는 대부분의 리츠는 좀 배당 측면에서는 우상향하는 분기점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갈수록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핫한 시장에서는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막 도파민이 돋는 그런 주식들 좀 전에 이제 선생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어쨌든 고령화에 진입을 하고 있고 2025년 초고령화 시대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제 노령층 입장에서는 이제 노후 대비를 한다면은 계속 되게 핫한 주식만 계속 배분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코스피를 볼 때 벌써 6천인데 변동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고 매일 밤 이제 미국에서 AI 때문에 이 디스럽션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은 한 3% 빠지고 2% 오르고 이게 반복이 되는 너무 피곤한 시장이라면은 일정 부분은 이런 현금 흐름에 좀 배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장이 급락하거나 국내장이 급락할 때 리츠 관련 상품들은 그거를 반영하지는 않아요? 미국이 급락을 했다,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러면은 꽤 강한 방어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덜 빠질 때 덜 빠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미세하게 좀 오르는 왜냐면 이제 코릴레이션 자체가 이런 주식시장과는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라고 하는 현금 흐름을 지급하는 배당 상품은.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금리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전환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2024년부터. 근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소외가 되었고 올해도 이제 약간은 좀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여전히 언더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제일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외형 확장을 못했던 리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듯이 외형 확장을 시작을 했고 리츠는 뭔가 자산을 편입하면 매출이 늘어나지만 네. 그걸 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자금을 조달해서 사야 되니까. 네네. 대출만으로는 LTV가 기본적으로 60% 내외를 유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LTV가 너무 많이 상승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024년에 이 유상증자 내역을 보시면은 거의 1조 정도를 조달을 했고요. 많이 조달했구나. 네, 근데 당시에 리츠의 시총 전체가 7.8조였으니까 상당히 큰 그러네요. 주주 희석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리츠를 투자하는 투자자 저변이 아직까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유상증자 물량을 다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다른 리츠조차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제 악순환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츠는 개인과 기관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가요? 네, 현재까지는 개인의 비중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리츠는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기 시장에서는 기관이 드리븐 하면서 가는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리츠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일본도 개인 투자자 비중은 8%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20%가 넘고요. 많네요.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기관이 먼저 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도 조금씩 유입이 되고 이게 이상적인 방향이기는 한데 아직은 한국의 리츠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리퀴디티가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리츠 시장도 이제는 조금씩 외형이 커지면서 이제 기관들의 편입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ETF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좀 ETF의 자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리츠 시장에 기관 매수가 늘어나는 거는 좀 좋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24년도 역대급 유상증자로 인해서 실망감들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흑역사의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리츠 업계에서도 이제 과거의 그런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대안적인 방식들을 취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그렇게 빠지는데 유증을 하면서 너무 많은 그런 수급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다일루션이 심해지니까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그래서 2025년에는 유상증자를 하기는 했지만 현저히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상당 부분의 유상증자는 많이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주주 가치 제고에는 좋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LTV가 목에 찼고 그리고 뭔가를 살 때에 유증을 해서 가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유리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에 이제 유상 증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은 또 축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레버리지를 훨씬 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증을 해서 LTV가 한 어느 정도는 한 5%포인트씩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더 활용을 해서 다른 자산을 사면은 주식수가 안 늘기 때문에 DPS는 웬만하면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체력은 된 거죠. 이전보다 주주 가치가 희석될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신한 알파 리츠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2018년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듬해에 첫 번째 유상증자를 했고요. 업계 최초. 그리고 이제 용산 더프람이라고 하는 자산을 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유상증자를 하면서 12개까지 자산을 늘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거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은 상장 처음에 했을 때 샀던 판교에 있는 이제 크래프톤 타워라고 하는 가치가 올라요. 그러면 LTV도 오르죠. 그러면 더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예. 여기에서 담보대출을 더 활용해서 이 트윈시티라고 하는 걸 산다. 그리고 트윈시티 내에서도 담보대출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수가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DPS가 가장 우상향을 많이 했던 시기가 사실 이 시즌이기는 했었습니다. 유증을 안 하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리츠 업계가 재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제가 질문 내용이 생각나는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뭐 리츠 관련한 ETF를 투자할 때 혹시 뭐 이런 자산을 어떤 것들을 갖고 있나를 구성 선문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ETF는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기 네. 때문에 시총 상위주부터 사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기피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ETF의 전략이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요즘에는 뭐 ETF도 그냥 시총 상위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ETF가 나왔는데 뭐 액티브도 나오고. 네, 뭐 예를 들면 뭐를 어쩔 수 없이 배제한다 이런 로직도 많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제일 이쪽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ETF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ETF를 언급은 못하게 돼 아, 있어서 뭐 웬만한 큰 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리츠 투자할 때 혹시 리스크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있을지도 지금 알고 시점에서는 네. 이제 금리가 제일 어쨌든 중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싶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내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하우스의 의견도 이제 동결 한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건데요. 상장 리츠의 가중 평균 금리를 보시면은 2021년 이때가 이제 초저 금리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리츠들이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후행적으로 평균 금리가 정해집니다. 예, 실시간 지금의 시장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네. 뭐 3년물 아니면 2년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물론 이제 변동금리로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2024년에는 2023년이 시장 금리의 고점이었지만 업계 평균의 금리는 2024년이 고점이었어요. 후행적으로. 네. 예, 보시면은 2021년에는 업계에서 한 2% 후반에도 많이 평균 금리를 썼는데 거의 단기에 한 3년 만에 거의 150bp 정도? 어떤 리츠는 200bp도 올랐고요. 아, 그 많이 얘기는 올랐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200bp 그대로 떨어진 거였어요. 그러면 리츠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반영을 해서 먼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다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추정할 때 올해는 업계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3.8% 정도 보일 것 같은데 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은 지금 오피스 정말 좋은 게 4% 초반에 담보대출 금리가 형성이 돼요. 근데 왜 리츠들의 평균 금리는 3.8이냐? 네.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리츠도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채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채라고 하는 것이 이 신용등급만 좋으면은 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싸요. 예, 그래서 우량한 리츠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리츠의 수익 구조는 단순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지 않나, 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 신용 등급, 회사채 금리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K 리츠를 좀 보시면은 네. 여기가 2024년 초에 회사채 발행을 할 때 4.2%의 조달을 했습니다. 예, AA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우량한 AA 마이너스라고 하는 신용 등급을 가진 리츠인데 여기가 점점 조달을 하면서 원래 내려가네요. 회사채는 예, 초도 발행을 할 때가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금리를 세게 하고 횟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더 선호를 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발행했던 작년 5월은 3%였습니다. 엄청 낮게 발행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대출 금리 대비해서 100bp 이상을 싸게 발행을 한 거예요. 그 100bp만큼은 이제 바로 투자자들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맞습니다. 있고. 예, 배당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약간 내려가는 추세로 저희가 보면 될까? 26, 27 이렇게 계속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SK 같은 경우는 계속 회사채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리츠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정말 고금리에 조달을 했던 2023년물이 또 도래를 합니다. 네. 그때 막 6%에도 했거든요. 와. 예, 그럼 이제 3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정상화된 4%대 네. 적어도 네. 그러면서 후행적으로 배당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면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조달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리츠도 정말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겠네요. 이렇게. 아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의원님? 네. 왜냐면 되게 아까 중간에 초반에 말씀하신 게 공감되는 것 중 하나가 네.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간중간에 변동성들이 그쵸. 상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가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뭐 리츠로 접근해도 저는 뭐 좋지 않나 이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안정성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고령화 시대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매일매일 10%씩 오르는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 투자를 하고 그것도 이제 투자에 대한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고 나서 마음 편하게 잠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지금 너무 도파민에 절여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도파민이 끊기게 되면 그러니까 네. 계속 모바일 보고 막 네. 이거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가 하루 빠져도 네. 뭐 그래도 현금 흐름은 3개월 뒤에 나오고 분기 배당도 많거든요, 리츠는. 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리츠들이 여태까지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 유증을 해야 된다는 공식이 있다가 네. 주주 가치 그리고 DPS가 빠졌을 때에 시장에서 얼마나 호되게 주가가 하락하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자구적으로 여러 방법을 모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유상증자 횟수가 정말 불가피한 거 빼고는 확실하게 줄을 거고 이제 그렇게 신뢰의 시기를 좀 올해부터 다져 나가면은 이런 저평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롯데리츠, SK, 하나 모두가 이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사실 네. 저점에서부터 네. 그 이유는 회사채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평균 금리를 좀 많이 낮춘 게 주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도 지금 리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 아까 제가 자료 좀 보다 보니까 한국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일단 이렇게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국고채 금리하고 거의 맞붙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 리츠는 자기 관리 리츠라고 해서 리츠 안에 그걸 운용하는 AM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리츠는 그냥 부동산만 담고 있고 이걸 운용하는 AMC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위탁 관리 리츠 구조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장점은 아시아 리츠는 독립된 제3의 AMC가 이 리츠의 배당을 위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일을 한다.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리츠는 AMC가 들어와서 좀 더 리츠라고 하는 자신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좀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좀 더 원하다 보니까 네. 미국 리츠는 배당 성향 자체가 70%를 하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리츠는 배당을 되게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딱 그렇죠. 그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미국 리츠는 배당보다는 성장.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보고 가는 거고 그냥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를 배당을 할 때 세법상 법인세 네. 감면을 받기 때문에 리츠라는 엔터티를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아시아 리츠는 비교적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다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데 보통 이 국고채와 스프레드를 보거든요. 네네. 이 스프레드도 많이 벌어져 있죠, 한국은. 그렇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벌어진 정도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네. 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시장 초창기에 좀 시행착오 같은 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교정을 하면서 가는 원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실제 좀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한국이 초창기라서 네. 시간이 지나면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기는 하거든요. 네, 한국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네.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츠 자체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상장 리츠로 일반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신한 알파 리츠라고 하는 네. 2018년에 상장한 게 사실 처음이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리츠들이 상장하면서 지금 25개가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몇 개 안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리츠를 골라야 되냐? 그럼 회사채가 우량한 기업일 것, 그리고 배당이 높을 것, 이 정도일까요? 네, 그러니까 회사채를 통해서 이 조달 금리를 낮춘다면은 당연히 이제 배당으로 좀 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우선 조건인데 이제 한국의 그 신용 등급을 보시면은 보통 신평 기관들이 리츠의 신용 등급을 매길 때에 자산 규모, LTV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갑니다. 네. 그래서 현재 SK가 제일 높은 신용 등급이라고 했는데 AA-이고 여기는 AUM이 4조가 넘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2조 넘는 자산 규모이고 이제 간평가 기준 LTV를 많이 보는데 50%를 하회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용 등급이 조금 높은 리츠 적어도 이제 싱글 A 플러스 정도부터는 이런 회사채 금리 하락의 메리트를 충분히 누립니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 제로는 약간 약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약간 AUM이 크고 LTV가 낮고 신용 등급이 좋은 여기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식 처음 할 때 접근 방식이랑 비슷하네요. 딱 네네. 그 우량주,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좋은 대형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가는 것이 사실 안정성도 있고 결국은 그게 이제 배당 강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리츠는 이제 수익 구조가 단순하니까 이제 좀 많이 안 보시긴 하지만 그렇게 깊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되게 다양하고요. 금리도 봐야 되고 경기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예술. 네. 멋진 표현인데요. 네, 깊이 멋진 표현입니다. 네. 갈수록 그러다 보니 너무 복잡하게 하면 끝이 없으니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가고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모멘텀이 가끔씩 있기도 해요. 리츠들이 그 모멘텀이라 하는 거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네. 그러면 한국은 부투법상 그 자산 처분 이익을 주주에게 바로 다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찾는 것이 이제 조금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채팅창을 함께 보면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적어서 리츠해도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리츠 관련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좀 안정적일까요? 네,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이 그 개인의 이제 자산 구성에서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일정 부분은 배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어디에 투자를 한다. 네. 이런 100억을 다 코스피와 미국에 다 투자 이러면은 너무 위험해진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전체의 자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리츠라고 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은 그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츠 같은 경우는 그 중위험 중수익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저위험 저수익? 오. 일반적으로는 중위험 중수익인데 여태까지 보여준 한국 리츠는 저수익 고위험이었던 것처럼 느낀 게 유상증자 그 사태 때 좀 그런 예, 그리고 거죠. 이제 초고 금리를 너무 많이 타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2020년에 대부분 상장을 했는데 네. 금리 자체가 엄청나게 춤을 췄거든요. 그쵸. 금리가 낮아졌다가 2023년에 고점 쳤는데 거의 그때까지 한 300bp 시장 금리는 오르기도 했으니까 네, 맞죠. 태어나자마자 막 300bp 금리가 오르니 배당은 절반이 까이는.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해서 먼저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너무 스펙타클한 거를 짧은 기간 동안 겪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리츠라고 하는 본연의 속성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엄청나게 하락한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그 변수는 많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리츠를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자산 투자처였잖아요. 리츠가 주식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안전 자산 주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팀장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AI 디스럽션 너무 많이 네.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좀 피곤한 게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AI 때문에 어제는 무슨 산업이 망가졌고 네, 맞죠. 오늘은 또 하룻밤 자고 났더니 또 다른 산업이 또 피해를 입고 네.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커진 것 같아요. 맞네. 오히려 제 예전에는 개인적인 무형 생각은. 자산이라고 했으면 프리미엄을 주고 네네. 근데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지금 시국에서 본다면은 그냥 유형 자산. AI의 그런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AI의 영향으로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맞는 네.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을 보면은 미국에서 오피스의 수요가 엄청나게 저하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뭐 공실률 70%, 80% 네. 막 샌프란시스코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은 공실이 계속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었어요. 오히려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그 이유가 산업 구조에도 좀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 그래도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네. 네, 그런 AI에 대해서도 반도체라든지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제조업 기반의 오피스 수요가
오히려 더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지금 시점에서 안정성을 주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클수록 꼭 리츠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지금까지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대체 투자팀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